카네기 인간관계론 세 번째 리뷰. 인간관계론 세 번째 영상 파트 1 사람을 다루는 테크닉 중에서 두 번째 인간관계의 핵심 비결입니다. 59페이지. 데일 카네기가 아는 한 당시 역사상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월터 크라이슬러와 찰스 슈워브 단 2명뿐이라고 말합니다. 찰스 슈워브에 대한 이야기인데 카네기 철강회사로 유명한 앤드루 카네기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앤드루 카네기는 이 책 저자 데일 카네기와 다른 사람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다른 직원에 비해 찰스 슈워브에 대해 더 많은 연봉을 줍니다. 강철 제조 공정에 대한 지식만으로 본다면 가장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찰스 슈워브도 자신보다 강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했고요. 찰스 슈워브는 자신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소유한 최고의 자산은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윗사람의 질책만큼 사람들의 의욕을 심하게 꺾어놓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믿습니다. 한 4줄 정도 읽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이 능력이 보통 능력인가요?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보통 사람의 경험과 눈높이에서 보면 이건 거의 초능력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보통 사람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 동료와 다투기도 하고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어서 다투기도 하고 불통의 수준이 어떨 때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요. 슈워브가 열정이라고 말했나요? 자, 열정을 가지지 않았거나 열정이 있긴 한데 부족한 사람이 만일에 다른 사람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이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여기지만 여기서 거의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열정이 자기 마음속에 없다면 이 책을 읽어도 변화가 없겠죠. 최소한 이번 장에 대해서만은요. 책을 읽기 전에 열정부터 만들어야죠. 어쨌든 찰스 슈워브는 다른 사람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열정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열정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열정.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열정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얼마나 만나봤나요? 있던가요? 얼마나? 흔하지 않죠. 아니면 있는데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찰스 슈워브가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능력 중에서 철강에 대한 전문 지식, 소통 능력, 관리 능력은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배울 수 있다고 칩시다. 물론 소통과 관리 능력이 후천적 노력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논점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100번 양보합니다. 그런데 열정은 배워서 되는 차원의 능력일까요? 일단 질문만 던지고 잠시 넘어갑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일부 정치인들 매일 나오니까 그리고 서로 말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같죠? 한심해 보이죠? 어쩌면?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능력자일 것 같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가 되는 것도 어렵고 하버드 대학에 가는 것도 어렵고 판사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정치는 싸움이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그냥 싸우는 거니까 종합 격투기니까 그런 거고 그분들이 유명해진 것도 사실은 대단하기 때문일 겁니다. 평범한 사람의 수준을 상상해 봅니다. 어떤 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바쁘게 불려다니다가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발주 금액을 묻는 업체 전화에 1,000만 원어치 구매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로 업체는 부가세 별도 1,000만 원으로 이해하고 특히 거래가 처음이거나 업체 담당자가 노련하지 않을 경우죠. 기관 직원은 늘 하던 대로 부가세 포함으로 이해하고 보고합니다. 100만 원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말하는 도중에 구체적인 말 대신에 두루뭉술한 말을 하는 바람에 생길 수도 있고 또 각자가 기억하는 원래대로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해 버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빠서. 이런 의사소통 가끔 있을 겁니다. 소통이 잘 안 되면 조직 내부에서도 프로젝트 결과가 안 좋거나 각자 업무가 틀어지거나 상사에게 지적을 받게 될 경우도 생기고요. 직장 동료라도 별로 도와주지는 않을 겁니다. 직장에서 생각보다 인간의 의리는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 종종 업무 실패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데 남 탓을 해야 조직에서 살아남는다면 그런 부분에 지적, 인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피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리는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남 탓하는 정치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도 따지고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강조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일단 접어두고 팩트조차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깔끔하게 보고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가진 사람이 그나마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책이 될 거라는 거죠. 사소한 수준의 대화는 잘하는 사람, 그 위에서야 자신이 가진 열정,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는 말과 모범적 행동 조합, 오케스트라를 보여주는 능력, 그게 찰스 슈워브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소통 능력이 열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지만 열정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는 셈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 열정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이 책을 읽으려고 시도했을까요? 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찰스 슈워브는 칭찬과 격려를 말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을 살펴보죠. 칭찬과 격려는 내 직급이 낮을 때는 상급 직원에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차라리 아부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후배 직원 또는 휘하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했고 잘했는데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다른 문제로 묻혀버렸을 때,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인정해주지 않고 있을 때, 그런 등등이죠. 오히려 내가 실무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타 못난 사람이라면은 칭찬이나 격려가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없고 오히려 시샘이나 질투심이 먼저 나오겠죠.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본인이 능력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거나, 그것도 인간이죠. 각자 잘 나가는 동료 직원이 있을 때 시샘과 질투가 많은지, 진정으로 격려와 칭찬하는 마음이 더 많은지 각자 스스로 측정해 보면 각자의 소갈머리를 좀 불편한 진실을 느낄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나의 약점, 나의 질투심, 나의 게으름, 불편한 생각이죠. 용기를 조금 내면 내 안에 숨어있는 불편한 생각과 정면으로 고통스럽게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으로 만들어진 판도라의 상자를 마주하게 되고요. 용기를 쥐어짜내서 그 문을 열어젖히면 넓은 시야와 고통을 하나의 패키지 선물처럼 받지만 진짜 자기개발, 근본적인 동력은 불편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고통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영세한 기업은 인재 모집이 힘들죠. 그나마 사정이 좋다면 실력으로 입사한 능력자도 있지만 운이 좋아서 회사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백으로 입사한 사람도 있고 불만이 있어서 곧 퇴사할 사람도 있고요. 백으로 입사한 사람 중에서도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좋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장의 가족이거나 특수관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곳곳이 인간관계로 보면 말조심히 해야 하는 지뢰밭입니다. 격려라는 단어만 생각해보면 칼퇴근하랴, 연애하랴, 가정 챙기랴, 자기개발하랴, 친구 챙기고 술 마시랴, 또는 내가 내 업무에 아직 자신이 없는데 누굴 칭찬하고 누굴 키우죠? 무슨 낭패를 보려고? 찰스 슈워버처럼 고수라면 가능하죠. 칭찬과 격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중요하지만 업무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에 다치지 않겠죠.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 더 멋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멋지게 살고 싶으니까요. 자신의 거울을 보았을 때 질투, 시기, 험담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번에는 65페이지, 이번 장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파트 1,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중에서 두 번째, 인간관계의 핵심 비결은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직장 이야기 더 해봅니다. 자, 직장에서는 다른 부서나 동료의 협조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일하다가 대인관계를 놓치면 특히 칼퇴근에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 치죠. 그럴 일도 쉽지 않지만 운 좋게 팀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협소하게 이해하는 우리가 아는 그 실력만 가지고 승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승진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업무 협조도 쉬워지고 평소에 관심을 가졌어야 납득할 만한 지시가 가능합니다. 또 부서원들과 하는 회의, 팀장들과 하는 회의, 윗선과 하는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실력도 발휘해야 자기 부서원을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샌드위치 신세로 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팀장이 된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팀장으로 확 바뀌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요즘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긴 하지만 영혼을 집에 두고 출근해야 합니다. 용기가 꺾이든 또 직원들 눈치를 보게 되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몸이 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자리에 끼워 맞춰야 하니까요. 억지로. 아니면 스트레스로 몸을 덜 상하게 하려면 영혼이라도 집에 두고 출근해야 합니다. 영혼을 내 머릿속에서 빼내어서 집에 두고 출근하려면 기본적으로 카드라 어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 속에 나는 이라는 단어는 빼야 합니다. 그냥 윗선의 지시를 전달하고 직원이 힘들어 하더라도 눈을 꼭 감고 지시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지시가 내려오면 자신은 힘이 없으니 사장님께 또는 기관장님께 직접 가서 말해보라고 손을 빼는 거죠. 대가가 따릅니다. 일반 기업에서 이런 행동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퇴직의 수순으로 가는 길이고, 공공기관에서는 직무태만과 부패를 불러오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자유롭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번 장에서 카네기가 말하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수준의 말임을 알 겁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 그분이 대단하게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또 이 책이 마냥 쉽다고 여기는 독자가 있다면 그건 이해도 아니고 실천도 아닌 그냥 관람이 쉽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보이지 않는 거죠. 경험이 부족한 것은 그냥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카네기의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라는 말에 디테일을 섞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칭찬도 좋지만 먼저 너 자신을 알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글이라는 이 세상에서 본인은 사실은 생쥐인데 늑대 정도는 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좀 위험한 착각이죠. 차라리 늑대가 자신은 생쥐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부모 덕분, 선배의 도움, 운이 좋아서, 졸업학교의 후광, 또는 아직 청년 시절에 쌓아놓은 소모 중인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면서 운 좋게 아직은 상처받지 않고 있지만 또는 사회적으로 살아있지만 인정받는 것 같지만 언제든 훅 갈 수 있는 일종의 한 마리 생쥐가 아닌지, 여기서 발상을 또 바꿔봅니다. 생쥐의 반전. 그런 생쥐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생쥐에게 희망은 자신이 생쥐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믿기 싫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최소한 맹수는 아니라는 현실을 깨닫는다면 결혼하고 자녀 낳고 나름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생쥐보다 더한 인생도 있습니다. 햇빛을 볼 수 없는 두더지, 밤에만 활동해야 하는 그런 동물들, 항상 밟히기 바쁜 지렁이, 반면에 천적만 피한다면 아름다운 꽃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나비, 꽃을 좋아하는 파리도 있습니다. 그 파리는 똥을 찾아가지 않고 꽃을 찾아가는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요. 꽃등에라는 곤충인데 모모의 무늬 때문에 벌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상당한 사기 기술이죠. 직업 중에는 개인의 힘이 없어도 명령에 복종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만 있다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개미나 벌의 세계와 그와 닮은 것도 있습니다. 또 자영업,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잘 웃지 않는 사람은 자영업 하는 거 아니라는 중국 속담이 생각나네요. 정말 기술이 대단하지 않다면요, 뒤집어 생각합니다. 생쥐가 사슴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리카가 아니라면 사슴은 동물원에 갇혀 있고요. 곰도 반달 가슴곰이 아니라면 마찬가지고요. 또 곰을 노리는 인간도 있어서 산 여기저기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나 70년대 보릿고개로 돌아가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의 아침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가 진짜 현실을 묻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쥐를 잡아서 구워 먹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걱정거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쥐도 쥐약, 쥐덫, 고양이를 피해야 해피엔딩이 가능합니다. 개팔자도 좋다고요? 개는 팔자에 따라 천당과 지옥으로 나뉘죠. 개팔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반려동물의 인생을 사느냐, 들개의 인생을 사느냐, 개에게 진짜 지옥도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리뷰를 마무리합니다.